컬러, 사진에서의 색이랑, 컬러라고 하니까 좀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COLLOR을 무지개색처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컬러, 사진의 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컬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컬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라는 건 빨주노 파남보 같은 어떤 형식적인 색이냐, 또는 흑백이냐 컬러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쨍한 컬러냐 부드러운 컬러냐, 또는 빛을 이용한 색을 말하는 것이냐, 또는 밝기와 어둡기를 이용한 색을 말하는 것이냐, 소니, 캐논, 니콘 색이 다르다던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일까? 사실 다 맞아요. 맞긴 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컬러는 이런 뭐랄까 보편적인 컬러는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사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냥 외부적인 요소일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진의 컬러는 이것이 아니라 사진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컬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컬러에 따른 사진의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두운 어떤 그 도로에 제가 카메라를 들고 탁 찍었는데 그냥 푸르스름한 빛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푸르스름한 빛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슬프거나 뭔가 몽환적이거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외국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컬러에 따른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뒤쪽의 색과 앞쪽의 색의 어떤 보색 대비라든지, 뭐 모델의 옷이라든지 모델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체감, 또는 어떤 사진을 찍어보면 굉장히 어둡게 찍으면 그냥 아름답게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굉장히 밝게 찍어야 아름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이 노출이나 밝기에 따라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컬러고, 또는 강하게 찍을 것인가, 뭐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보정을 하게 되면은 콘트라스트를 주잖아요. 뭐 커브를 준다든지, 이제 대비를 강하게 준다든지, 대비를 부드럽게 준다든지, 그러면 사진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자세히 제가 붉은색 표시한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사진의 감정 또는 사진의 입체감, 사진의 느낌, 사진의 강약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체화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사진의 감정을 글로 써봐라, 말로 해봐라, 또는 사진의 입체감을 쨍하다, 단순히 선명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뭐 주제가 부각되거나 이런 입체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는 이 사진의 느낌은 참 묘해. 어떤 여러분 전시를 보거나 프로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 정말 느낌 묘한데, 또는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지? 가슴에 이렇게 찡하게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입체감, 느낌, 강약 같은 것들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붉다, 빨갛다, 뭐 캐논의 컬러다, 소니의 컬러다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미학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전달이 가능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느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미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컬러라는 주제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번의 우리가 강의를 같이 듣다 보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뭔지는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죠. 이 사진은 그 옆에 오른쪽에 캡션이 써 있는데, 이제 헨리 까르테 브레송 1932년에 생 라자르 역 뒤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사진을 잘 보면은 단순히 흑백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흑백이다, 뭐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묘한 느낌이 나죠. 굉장히 묘한 느낌이 나는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뛰고 있는 남자, 그리고 아래쪽에 반영된 반영,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왼쪽 뒤에 보면은 이 서커스 뭐랄까 포스터거든요. 그 포스터가 이 사람과 같은 포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검은 실루엣으로 이 남자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물 위에 반사된 그 왼쪽에 파이프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마치 물의 반영이 일어나기 직전을 예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브레송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진가가 찍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어떤 뭐랄까 우리 영화로 치면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것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그랬고, 이 헨리 가르테 브랭송은 이제 라이카라는 그 카메라, 작은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만의 색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진 역사에서 레전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헨리 가르테 브레송이라고 하면 라이카와 결정적 순간에 색을 가진 사진가라고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점이 어디 맞았네, 조리개는 얼마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사진에 대한 어떤 관념, 저 사람 무슨 렌즈 썼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아무리 사진을 못 보고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아하 하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의 색채, 사진의 어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런 감정이 사진 속에 묻어나올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스티브 맥커리의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아프가니스탄 걸, 아프간 걸인데, 아프간이 이제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전쟁 와중에 이제 공포에 질린 어떤 소녀를 포착을 했어요. 눈을 보면은 눈이 마치 빨려 들어갈 것 같지만 이런 그 뭐랄까 공포에 휩싸인 눈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진 작가는 카메라를 들어서 그 장면을 기록했고, 이 장면이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제 그 잡지에 표지가 된 이후에 이 작가의 어떤 굉장히 아이콘적인 그런 사진이 됐죠. 이런 사진을 한번 우리는 찍어 볼 수 있을까? 평생 동안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 볼 수 있을까? 네. 이건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99센트라는 이제 2001년작인데, 이런 작품을 보면 사실은 뭐 99센트 뭐 우리나라 다이소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은 일종의 문명이라고 보거든요. 문명의 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쉽게 보는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은 1,000원, 2,000원짜리 그 물건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공산화된 어떤 뭐랄까 공산품화된 어떤 제품들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뭐랄까 백엔샵, 뭐 외국 가면은 1달러 샵 이런 것도 있잖아요. 99센트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렴한 물건을 뭐랄까 공장처럼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사진가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이소에 가서 아이 뭐 이거 싸네 하면 사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곳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조망하듯이 쫙 찍었죠. 그러니까 같은 공산품들이 마치 어떤 하나의 블록처럼 쫙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작은 형태로 보이게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일상적인 어떤 공간, 일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뭔가 저는 뭐랄까 관조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작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거스키라는 작가는 이런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세상의 풍경을 이런 식으로 담아왔고, 이 작품은 그래서 사진 역사상 가장 비싼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더비 경매에서 수십억에 이렇게 경매가 되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누구나 찍을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진가들은 카메라와 렌즈라는 프레임으로 담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을 던져주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사진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넬로페 움브리코라는 작가는 이제 야후에 있는 그 플리커라는 사이트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은 무엇일까를 검색을 해보다가 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물 일초를
일몰 일출을 굉장히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진가들이. 근데 아마추어들도 일몰 일출,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일몰 일출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업로드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찍은 일몰 일출의 사진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님에도 뭐죠? 자신의 개념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하나의 사진의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름다운 사진 또는 붉은 태양을 모은 사진, 이 사진의 컬러는 레드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찍힌 사람들이 일몰일출을 보면서 그 감탄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다. 재미있죠. 어윈 올라프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이제 자신이에요. 이 작품 속에 있는 작가는 자기는 원래 패션이나 이런 쪽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뭐랄까 이렇게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포트레이트화해서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느낌 있죠. 사진의 톤도 굉장히 우울하고, 사진을 이 사람의 마음까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도시에서 느끼는 그런 가끔 느껴지는 그 우울함이나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진 작가라고 이제 우리나라 작가인데, 이 작가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로버트 프랭크라는 작가의 이제 조수로 있으면서 이제 사진을 배웠고, 굉장히 어둡고 강렬한 그런 톤으로 자신의 사진 작품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가예요. 그리고 작품도 그 인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전에 서울포토에서 크게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냥 뭐랄까 그 황야의 외로운 그 버스, 지금 뭐랄까 폐허가 된 그 버스를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그냥 사진이다, 뭐 사진을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이거의 차원을 넘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여러분도 아마 느껴졌을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진들을 찍고 싶어 하니까 사진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 NFT 쪽도 얘기를 했는데, NFT라는 것은 이제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 대체 불가능한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 같은 것도 대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부동산을 다른 집으로 옮겨 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집을 누군가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내 사진이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NFT가 사진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들이 내가 소유권을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NFT거든요. 그러니까 NFT 세계는 특히나 사진가의 컬러, 그러니까 사진가의 어떤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지금 NFT 세계에서는 그 사진 작가들이 아주 뛰어난 사진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진 작업에서 지금 가장 그 좀 핫한 NFT 세계에서 잘 거래가 되는 그런 작가들을 3명 정도 제가 골라와 봤는데, 이 사람은 저스틴 아베르사노라는 작가고, 이제 트윈 프레임이라는, 그러니까 트윈 프레임이니까 이제 쌍둥이를 촬영한 작품들을 NFT 시장에 올리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이 사람 2021년에 소더비 경매에서 이 작품이 13억 5천에 팔렸어요. 여기도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사진의 작품이 굉장히 뭔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가 하나의 어떤 시리즈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NFT에 진출한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작가들 중에서 이 사람이 아주 그 뭐랄까 많은 거래가 됐던 그런 작가고, 특히나 이 NFT 시장은 그 디지털 이미지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의 어떤 목소리와 컬러, 개성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이제 루벤 우라는 작가인데, 루벤 우라는 작가는
풍경 사진을 찍는데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드론에 그 LED 같은 걸 달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풍경을 창조를 해내요. 그래서 최근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이제 스톤헨지를 같이 작업하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풍경들을 그냥 새로운 어떤 색채로 만들죠. 네, 멋있죠. 이 사람 작품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제가 NFT에서 그냥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분은 드립터 슛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뭘 하냐니까 Where's Vans My Go라는 작품을 해요. Where's Vans라는 그 신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스라는 신발을 신고 세상에 굉장히 아이코닉하면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빌딩 또는 막 다리 위 이런 곳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요. 이 사람 작품도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왜 비싸게 거래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사진 자체가 남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을 촬영을 한 것이고 또 뭐랄까 빨리 죽을 확률이 높겠죠. 네, 빨리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 막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뭐 그 합법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래 올라가서 찍기도 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빨리 죽을 확률이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높은 작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작가의 작품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작가의 작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NFT라는 시장은 사실 되게 묘한데 다음에 저희 그 NFT 세미나 때 그런 내용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의 색이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진가의 목소리다. 제가 이렇게 약간 굵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사진에선 제가 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진을 보면 저 작가의 작품이야 라고 인식되는 게 바로 컬러다. 그래서 그 컬러를 뭐 어떻게 조합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번 6회에 강의했던 그걸 배우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네 컬러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저는 그 목소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사진을 평가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그 매체라든지 기업하고 사진 심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볼 때는 작가의 이름을 떼놓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가의 이름보다는 사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보게 되고 이것은 곧 세상에서 이제 사진가의 실력 또는 능력이나 평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니까 김주원이라는 작가를 어떤 광고주가 떠올렸을 때 제 포트폴리오를 볼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잘 찍는지,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지, 또는 저 사람은 어떤 톤이나 어떤 그 색채로 사진을 찍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연예인들을 평가할 때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어떤 가수가 내가 생각할 땐 별로야. 뭐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최고야. 이런 것들이 바로 실력과 능력과 평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컬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고되지만 뭐랄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렌즈를 계속 바꾸거나 카메라를 계속 바꾸거나 SLR 클럽을 맨날 뒤지거나 사진책을 맨날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신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컬러를 가진 사진가인가? 여기에 지금 접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프로로 활동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진을 처음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할 때 고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색채를 가진 사진가인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분야는 정말
세상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스페셜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고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없지만 저도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만들어야지 저처럼 20년 또는 제가 20년 넘게 사진을 했다 그랬잖아요. 프로로 활동한 게 20년이니까 아마추어로 한 지가 더 오래됐겠죠.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사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라는 것은 비전과 아이디어다. 비전,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창의적인 느낌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컬러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라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컬러는 작가의 브랜딩 전략이다.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해보는 것이 이번 포토살롱 S클래스 6회 이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P&I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P&I 때 그 서울포토라는 부스에서 제 작품을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꽤 큰 부스로 전시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이제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다음에 저희 포토살롱 멤버들도 이렇게 전시회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카메라가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전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소니 알파 900부터 이제 이 화이트라는 시리즈를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지구가 굉장히 아프고 저는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그 환경에 대한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항상 녹색을 떠올리는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흰색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점점 겨울에 이 흰색의 색채를 이만큼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의 그 증거 자료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작품 지금 제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작품이 2010년경에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는 강원도에 가면 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그 화이트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의 겨울 풍경을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2010년부터 매년 이제 겨울을 기다리면서 촬영을 하는데 점점 그 눈이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확 덮이는 것이 굉장히 사라지는 풍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겨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점점 겨울이 사라지고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사진을 20년 동안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만의 어떤 목소리, 저만의 색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저는 이 화이트라는 시리즈를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한국의 겨울을 오랫동안 기록한 작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록한 작가, 뭐 어떤 대나무를 기록한 작가, 소나무를 기록한 작가 이런 작가는 많이 봤는데 겨울을 꾸준히 기록한 작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고맙게도 최근에 그 서울 포토에서 이제 그 P&I 할 때 서울 포토에서 좀 크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튼
저는 화이트라는 주제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여러 세미나나 전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여러 작업이 있지만은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제가 끌고 가고 싶은, 제가 죽는 날까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겨울 풍경을 쫓으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1년 겨울부터 2022년 초까지가 겨울이니까 그 겨울 사이에는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했어요. 그만큼 눈이 오지 않았고 그냥 흩날리는 정도만 왔었고, 아마 여러분 기억에도 강원도에 폭설이 왔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유럽의 알프스 지역, 뭐 최근에 이탈리아 돌로미테에서 이제 산사태도 일어났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그 등반하던 사람들이. 또 스위스의 알프스 산은 항상 이렇게 만년설이 덮인 그 아이콘한 이미지였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스위스 인스타그램, 그 관광청 인스타그램을 가보시면은 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알프스를 요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녹색을 상징하지 않고 저는 이제 흰색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구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컬러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하여튼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의 풍경 중에 저는 겨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겨울이 주는 그 서정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되게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진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고, 제가 사진가로서 하나의 어떤 의무이자 또는 책임감 같은 게 드는 게, 이것을 꾸준히 담아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컬러는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것 말고도 제 작업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진 작업이 예술로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진을 찍으시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라는 도구를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핸드폰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세대는 핸드폰부터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없어요. 사진을 이걸 누르면은 찍히니까 찰칵하면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것이 나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DSLR을 들고 다녔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뭐 지금 좀 젊은 MZ 세대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DSLR을 다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었었어요. 근데 모두가 DSLR을 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미러리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조차 없어지고, 오히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전문가거나 덕후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사람들은 카메라라는 도구를 너무나 쉽게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어.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기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진 뭐 나도 찍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세상에 인스타그램만 봐도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보면 모두가 작가예요. 막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너무 많고, 그냥 팔로우만 많으면 사진을 잘 찍는 것처럼 또는 작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또 요즘은 뭐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사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요. 그림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사진이라는 건 누구나 찍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진에 찍힌 대상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필 하나를 내가 뭔가 느낌이 있어 찍었는데, 나는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땐 연필이네.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그냥 그 현실의 사물을 그대로 언어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는 잡지 또는 전시 같은 것 뿐이었는데, 지금에는 그냥 탁 찍고 인스타그램 딱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사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시회나 이런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죠? 세량지잖아요. 세량지. 예, 세량지라고 하는데, 지니까 이제 저거죠. 저수지잖아요. 그 저수지 앞에 가면 똑같은 진사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장면을 찍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장면이 마치 SLR 클럽이나 카페에서 예술처럼 느껴지거든요. 와, 좋아요. 나쁜 평이 없잖아요. 여러분, 악플 못 쓰잖아요. 악플 못 쓰고, 뭐, 일단 깔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전혀 구도나 뭐, 풍경에 깔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엇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 다른 구도를 찍으면 누구한테 평가를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세계 어디든 가든 똑같은 풍경 앞에 똑같은 장면을 찍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기 있어요. 사진가들도 큰 카메라 들고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그동안 봐왔던 것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색이나 노출이나 뭐 심지어 앞에 그라데이션 필터 씌우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가 찍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가의 색이라는 것은 이름을 딱 떼놓고 사진만 딱 펼쳐놨을 때 저 사람의 사진이야 라고 머릿속에 팍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은 대부분 이런 사진을 복사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버려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상황에 계속 머물면 계속 나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이 안 되면 이제 렌즈를 탓하고 카메라를 탓하고 하니까 계속 바꿈질과 바꿈질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만의 색을 가지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걸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본 많은 예술가들이나 사진가들은 이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자신만의 색을 가지냐? 저는 그것이 이제 습관과 정리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습관과 정리의 힘.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있어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50mm만 한 1년 동안 찍은 적이 있어요. 50mm. 그 이유가 50mm를 찍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무겁지 않고, 2470 이런 렌즈를 쓰니까 너무 무겁고 이 갈등이 되는 거죠. 24mm를 찍어야 될지 70mm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와이드로 찍어야 될지 세로로 찍어야 될지, 또는 뭐 조리개를 1.4로 해야 될지 뭐 8로 해야 될지, 뭐 어떤 사람은 8로 하다면 쨍하다면서 어떤 사람은 1.4로 또 50mm 뭐 70, 200, 2.8 이런 거 쓰면 2.8로 찍고 싶지 2.9나 3.2로 찍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어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이 뭐냐니까 내가 어떤 보는 대상을 이렇게 약간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찍는 어떤 데이터들을 심플하게 만들면은 내가 어떤 장면을 찍을 때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막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고 난리가 나거든요.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평생 동안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오토 하벨로 로우로 찍으면 나중에 후반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진 실컷 제가 사진에 목소리를 가져라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났는데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손떨림 방지를 켜야 되나 이런 걸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보다는 어떤 것을 내가 뭘 찍고자 하는지를 첫 번째는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내가 돌멩이만 찍겠다. 한 달 동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찍겠다. 또는 한 달 동안 내가 내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찍어보겠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꾸준히 찍어보다 보면은 달걀만 일주일 내내 찍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달걀을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다든지 눕혀놓고 찍는다든지 빛에 따라서 어떻게 찍는다든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 뭔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가 내 감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사진을 찍었던 방식은 어떤 날은 막 조명 공부를 해요. 막 조명을 막 사들여 막 플래시 막 외장 플래시 해가지고 역광 치고 막 조명 3개 4개 했어요. 근데 그걸 평생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저도 조명도 커머셜밖에 안 쓰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인물 사진을 찍으면 인물 사진을 찍으러 따라다녀. 또 풍경 찍으면 풍경 찍으러 따라. 이걸 하다 보면은 평생 동안 사진을 해도 맨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과 정리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찍은 사진을 첫 번째는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광고나 여러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랬죠. 광고 일도 하고 또 잡지 일도 하고 또는 제 개인 작업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돈을 써가면서 하고 이렇게 커머셜한 작업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거든요. 또는 레퍼런스를 달라 그래요. 레퍼런스가 뭐냐니까 너가 뭐 잘하는지 보여줘봐라고 광고주가 저한테 의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작가님 레퍼런스나 포트폴리오 정리된 거 있으면 주세요. 근데 광고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지프, 뭐 포르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리조트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어떤 광고주들과 일을 하려면은 레퍼런스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레퍼런스 중에 제가 하나 모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화보 트렌드는 제가 지프 쪽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이제 여러 그 자동차 업계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자동차만 찍은 사진들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자동차 오너와 자동차와 이렇게 화보 같은 것들을 찍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물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지프 촬영을 하면서 오너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촬영들을 꽤 많이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화보지만 오너가 들어간 어떤 자동차 화보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이지만 인물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해먹 디자이너거든. 지금 보이는 사람은 해먹 디자이너고 자, 이분은 탁재영 PD라고 이제 PD예요. 그러니까 PD니까 그런 거예요. PD라는 사람들은 기획하고 영상을 만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장면을 구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이분은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하시는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벌 같은 걸 들고 찍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물과 배경은 따로 놀지가 않고 자동차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가 돼서 그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사람은 장민이라는 모델이고 오른쪽에 분은 이분도 모델인데 이런 오토바이나 이제 산악 바이크 같은 것들을 이제 지프 글라데이터 같은 데 싣고 촬영하는 모습,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연출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자동차 화보를 찍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내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자동차 화보인데 이거는 자동차와 인물 화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잘 정리를 해놓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보내다 보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이거는 자동차만 모아놓은 레퍼런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인물이 배제되고 자동차가 들어간 화보들은
자동차와 뭐가 중요하냐니까 배경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지금 벤츠 E클래스 300인가요? 이 자동차를 찍은 곳이 사실은 커머셜하게 찍기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 실제 촬영을 하려면은 그 완주에 있는 아원고택이라는 곳인데 수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인을 설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서 화보로 찍었던 장면인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찍었네 못 찍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이나 이제 에이전시들은 어떻게 보냐니까 이 사람이 이 자동차의 특성을 아까 인물하고 똑같은데 자동차의 특성, 예를 들어 아테온이라는 중간에 그 폭스바겐 자동차는 달리기의 특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행사를 할 때 광안대교 위에서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광안대교 위는 아시겠지만 실제 촬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카니발을 이제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조수석에서 몸을 빼서 촬영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달리기에 특화됐으니까 속도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지프 촬영인데 이런 장소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 장소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미학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레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또 하나의 레퍼런스인데 어떤 브랜드나 또는 리조트 같은 경우와 이제 협업을 할 때 또 풍경 사진 레퍼런스를 보여달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독일의 제네시스, 그러니까 독일에도 제네시스 법인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제네시스 런칭을 할 때 한국의 풍경을 백그라운드로 쓰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레퍼런스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물론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촬영을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촬영한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정리를 해두고 또는 이렇게 레퍼런스 요청이 들어오면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미리미리 제가 촬영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은 그 중에 좋은 사진들은 선택이 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런 사진을 실제로 어떤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크게 뽑아서 그쪽에 일종의 뭐랄까 전시, 장기 전시로 이렇게 대여를 하기도 하고 또 앱슨 같은 경우도 제 작품을 중에 이제 풍경 사진 같은 것들을 뭐랄까 컬렉션에서 본사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자기가 하는 다양한 분야들을 정리하고 이 작가는 또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작품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라고 해보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아무 사진이나 막 섞어서 주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거나 일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로이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정리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꾸준히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는 것들이 사실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는 작년에 작업한 거네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한 건데 양양에 이제 세계적인 그 리조트 그룹인 카펠라라는 그룹에서 해변에 그 리조트를 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리조트가 아니라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아름다운 리조트를 건설을 하는데 건설 전이니까 건축물이 없잖아요. 건축물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분양 형태로 뭐랄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양의 어떤 아름다운 면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굉장히 특이한, 우리는 되게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해변에 소나무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 카펠라의 어떤 아이콘은 지금 해변에 있는 소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양양에 있는 어떤 소나무를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제 약 3계절에 걸쳐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 양양에 있는 그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작업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카펠라 그 한국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 가보면 제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땅 하고 맞았던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를 갔다 왔잖아요. 말씀 안 드리고 하와이를 갔다 왔거든, 지난주에. 하와이를 갔다 오니까 이제 전부 팜빛인 거예요. 전부 그 해변에 가면은 야자수가 예쁘게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해변에 소나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들이 남들에게 낯설 수 있구나. 그것은 하나의 소재와 아이디어와 비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뭐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대표하는 사진 작가 중에 이제 배병우라는 작가가 있지만은, 그 배병우라는 작가의 어떤 작품도 그 작가의 스타일이 있지만, 소나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촬영한 사진 중에 소나무 작품들을 몇 가지 이제 골라봤고, 실제로 납품도 한 것들이에요. 이 양양 비치를 제가 촬영한 것인데, 드론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가 쉽게 보는 것들도 이렇게 가서 관점을 좀 바꿔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올해 작업한 것인데, 이제 올해 봄이에요. 에어비앤비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이제 경주를 소개하고 싶다. 근데 경주는 우리에게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경주를 소개하려니까 뭐 경주 어디를 소개하지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첨성대, 예를 들어 뭐 다보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학여행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우 저게 또 찍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이제 한옥의 지붕이나 또 이렇게 고분이 올라와 있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 또는 그 양동마을이라고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한옥이나 이제 초가집이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촬영을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경주 소개 페이지에 제 작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레퍼런스를 요청을 해요. 특히나 외국계 회사들은 레퍼런스를 굉장히 엄격하게 요청을 하고, 촬영할 때 일종의 룰 같은 걸 줘요. 카메라도 뭐를 써달라, 몇만 화소 이상을 써달라, 또는 해상도를 얼마 정도 해달라, 뭐 어느 정도 프린트할 수 있게 이제 톤이나 이런 것들을 색 공간도 맞춰달라, 이런 레퍼런스도 있지만은, 그런 레퍼런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한 것이겠죠. 이건 몇 년 전에 작업한 것인데, 이제 제주 신라호텔의 브랜딩 작업이에요. 브랜딩 작업도 이제 제가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커머셜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이트 작업만 꾸준히 해왔던 작가고, 화이트 작업을 보러 왔던 그런 뭐랄까 디자이너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소개됐던 것들을 보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풍경 사진 쪽을 하다 보니까 풍경 사진이 좀 더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겠죠. 물론 이제 풍경 사진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찍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면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 색채를 이렇게 사진 작업에 응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건데, 이제 LG 시그니처라는 그 브랜드가 처음 나올 때 저한테 이제 콜라보 요청을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LG 시그니처라는 제품이 자연에서 모티브가 왔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거는 좀 구형 제품이긴 한데, 자연의 곡선, 예를 들어 자연의 색, 자연의 뭐 밤의 블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어떤 한국의 여러 스팟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촬영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 시그니처 그 드럼 세탁기의 그 중간이 달의 모양을 형상화했다 그래가지고 이
드럼 세탁기를 신안까지 끌고 가가지고 촬영했던 그런 촬영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건 대전의 그 대청호인가요? 거기 가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뭔가 청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새벽에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튼 이런 것들은 그 뭐랄까 사진가의 색채, 사진가의 목소리를 보고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정리를 잘 해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리를 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프로 사진가가 아닐 수가 있겠지만 NFT 세계에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리를 잘 하고 자신의 어떤 컬러를 만들어 가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일을 좀 했었거든요. 국가철도공단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촬영한 것 중에 제일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찍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 사람들이 사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뭐 부산에 이제 부산, 울산 복선전철이라는 게 깔리면서 이것들을 좀 아름답게 촬영할 그런 사진가를 찾다가 저를 찾아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저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분당선을 이제 의뢰받아서 촬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이렇게 계속 뭐랄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바로 사진가의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부 마리나라고 이제 평택 항만공사에서 의뢰가 들어 제부도에 있는 요트 정박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촬영한 작업.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론리 플래닛이라는 매거진하고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관광업계에 있는 사람, 또는 항공사에 있는 사람, 또는 관광청에 있는 사람, 또는 뭐 렌트카 업체에 있는 사람, 또는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아트 디렉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때 한번 실리거나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그런 작품들이 오히려 저한테 시너지가 와서 여러 일들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매우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고 시작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최근에 이제 습관이라는 책들이 그 서점가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어토믹 해빗이라는 게 뭐냐니까 원자처럼, 아토믹이라는 게 원자나 분자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X축, 아래쪽은 시간이고 Y축은 실력이라고 보시면은, 시간을 쭉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작은 습관들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급격하게 능력이 상승, 그러니까 급격하게 프로의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습관의 힘이고, 그 습관의 힘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확 하고 실력이 늘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습관을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막 건드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경험들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그런 습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모두 다 잊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진에 대한 철학, 물론 저한테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첫 번째는 아이의 눈이 된 듯하게,
또는 마음을 비운 채로 또는 무의식으로 시선이 가는 대로 한번 담아보세요. 카메라를 들고 내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렌즈를 하나 끼우세요. 뭐 2470이 될 수도 있고 가볍게 35mm가 될 수도 있고 또는 50mm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또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을 찍어보고 다음 수업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을 찍어보면은 다음 수업이 저희가 언제죠? 뭐 당장은 아니니까 8월까지 예를 들어 2주 동안 찍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찍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찍는 사람보다 2주 동안 매일 찍은 사람이 실력이 좋겠죠. 그리고 2주 동안 매일매일 찍으면은 지겹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 몸에 뭔가가 체득화되고 내가 시선이 가는 대로 뭘 찍었더니 일단 고를 양이 많아졌어요. 사진을 고를 수 있는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첫 번째 방법은 셔터의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핑계는 요즘에 들지 않고 셔터를 눌러서 뭐 셔터 박스가 망가진다라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수십만 컷을 눌러봤지만 셔터 박스가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연사를 너무 날렸거나 그렇기 때문이지 한 장 한 장 찍는 사진 가지고는 절대 셔터 박스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찍더라도 아름답게 찍거나 뭔가 구도를 예쁘게 찍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 장면을 뭔가 돋보이게 찍으려고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걸 툭툭 찍는 거는 정말 초등학생들, 뭐 아기들, 유치원 아이들도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은 이성과 지성을 가진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었을 때 내 감각, 내 느낌을 사진 속에 담으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여기 있는 4장의 사진은 뭐냐니까 제가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던 그러니까 2000년대 전에 찍었던 사진 같아요. 완전 생 아마추어일 때 매일매일 사진을 찍던 중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 4장을 골라봤어요. 4장. 제가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집 2층에서 찍었는데 위에서 딱 찍고 제가 너무 흥분을 했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매일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4장을 골라와 본 거예요. 자, 근데 매일매일 찍다 보면은 사진의 양이 많아지죠. 사진의 양이 많아지고 이게 도대체 뭘 찍는지 내가 봐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니까 분류하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정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찍은 사진을 그날 백업을 해요. 그리고 그날 찍었던 사진 중에 어쨌거나 베스트 사진들을 한 장이든 10장이든 골라서 이렇게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 보정을 해보고 색상을 일정하게 농도나 이런 걸 맞춰봐요. 이것도 역시 제가 초창기에 찍었던 사진들을 그룹화 시킨 거예요. 첫 번째 위에 있던 사진들은 약간 블루톤이 도는 사진들을 모아본 것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왼쪽 밑에 있는 것은 바다를 찍은 그러니까 소재가 동일한 것들을 찍어본 것이고 오른쪽은 아이들을 찍은 것들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 울산 주변에 뭐 바다나 동네에서 찍은 것들 아이들을 찍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류를 해보니까 소재나 주제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보는 것보다는 뭐랄까 하나의 그룹핑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고 이것은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라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같은 장면이라도 시간과 어떤 느낌을 다르게 찍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같은 장면이라도 같은 소재라도 피사체를 다르게 해서 찍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는 사람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다가가는 게 두려워요. 근데 그것을 깨지 못하면 사실 더 이상 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포토살롱 할 때 지금 여기 멤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작업을 하나 봤는데 당근 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찍는 것을 그 어떤 분이 소재로 해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의 어떤 이 시대의 풍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꾸준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소재나 주제를 좁히면은 그 안에서 내가 뭔가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소재나 주제가 너무 다양하다 보면 깊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실타래로 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다음에 뭘 해봐야 되냐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중간 정도 수업이 넘어갔을 때 해봐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사진 찍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의 테마로 엮어봐요. 내가 첫 번째는 좋아하는 소재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테마여야 돼요.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가 돼야 되고, 또는 나에게 의미 있거나 세상에 의미 있는 테마가 뭔지를 하나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테마로 엮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울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서울의 풍경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강남 같은 데서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막 강남이나 그런 데서 사람을 찍기 시작했는데, 지하철을 찍고, 지금은 지하철을 찍기는 어렵지만 저에게 가장 숙제는 뭐냐니까, 사람 앞에서 카메라를 드는 게 저한테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송처럼 저는 결정적 순간을 찍고 싶었는데, 사람 앞에서 카메라를 들면 욕을 얻어먹을까 봐 너무 무서웠던 거. 근데 저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거의 뭐랄까, 사람이 약간 미친 듯이 카메라로 사람을 찍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들키거나 그 사람이 나를 보게 되면 정중히 가서 인사를 드리고, 뭐 그때는 사실은 10년 전이니까 죄송하다고 할 방법밖에 없어. 그냥 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 풍경을 한번 찍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허락을 받지 못한 사진도 많이 있었지만 저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 관문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카메라를 들고 제가 출근을 하거나 제가 지나치는 장소에서 어떤 내가 찍고자 하는 모습들, 내가 서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포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테마로 묶은 것들을 내 생각으로 엮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뭐냐니까, 이게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블로그에 썼던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도시, 그러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은 조급해지고 살 곳은 줄어들고, 그래도 이 괴물 같은 도시에 꾸역꾸역 모여 살아야 하는 삶,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껴지는 바들을 찍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다가도 제가 어떤 장면을 계속 찍는다라는 것은 그 장면에 깊이 몰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의 테마로 묶고 내가 그 테마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사진을 보고 글로 정리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은 것을 세상에 꼭 발표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허접하고 부끄러운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수만 장, 수천 장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만 수천 장의 작품 뒤에 제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습작이 없으면은 마스터피스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시든 또는 뭐 이렇게 우리 포토살롱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든, 또는 SNS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발표의 장이죠. 이렇게 SNS에 보면 해외 작가들도 자기의 작품을 꾸준히 어떤 테마, 자기의 색상을 가진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그것이 어떤 다른 작업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NFT, 요즘 NFT라는 것이 굉장히 핫하다고 했는데, 그 NFT 세계야말로 어떤 컬러, 작가의 컬러를 가진 작가의 작품을 컬렉터들은 찾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소나무 같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소재가 NFT 세계에서는 오히려 뛰어난 어떤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Atomic Habit이라는 작은 습관이라는 말은 아주 작지만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힘, 그리고
오늘보다 여러분은 내일이 더 좋은 사진을 찍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찍은 사진보다 분명히 내일은 좀 더 잘 찍고 싶은데 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진을 찍는 습관들은 어떤 걸 만들어주냐니까 카메라와 렌즈를 아주 친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메라와 렌즈를 다루거든요. 눈을 감고도 카메라와 렌즈와 또는 조리개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진만 생각하면 살고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 사진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찍는 사진을 내가 어떻게 보정할지조차도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매일 찍는 사진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고 또는 나의 컬러, 나의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 불과 3장, 5장이라도 내 사진이 여러분이 있나요? 내 사진? 진짜 내 거. 나 이름 떼고 이것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업계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업계에서는 톤 앤 매너라고 부르는데 광고업계, 뭐 영화 또는 예술 또는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디자인의 영역 이런 곳에는 톤 앤 매너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진 작가야. 톤 앤 매너를 이렇게 해서 작가님 촬영을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렇게 꼭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억양, 격식, 자신만의 색채, 자신만의 노출, 자신만의 어떤 카메라 앵글, 구도, 디자인, 화각, 심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컬러를 배우고 우리가 실습하는 과정이다.